졌는데요. 전북은 일요일부터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정읍에서 승용차를 훔쳐 탄 10대들이 경찰 추격을 피해 달리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중상을 입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전주시 환경미화원들이 화장실 사용도 통제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위탁업체 측은 휴식 시간 이용 권고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실태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발표도 미뤄져 상반기를 넘길 전망입니다. 6.25 발발 70년이 됐지만 최근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현장 K에서는 전북에 사는 이산 가족들을 직접 만나 애타는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전주시의 한 위탁 청소업체가 미화원들의 화장실 이용까지 규제하며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업체는 휴식 시간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했을 뿐 통제한 적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뙤약볕 아래 주택가 골목을 청소하고 있는 50대 여성 미화원.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쓰고 일하다 보니 물을 자주 마십니다. 당연히 화장실을 가야 할 때도 있지만 관리자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정말로 진짜 남자한테 그 화장실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실제 한 여성 미화원이 관리자와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고 답장이 없어 애를 태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노사 한번 지금도 할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자체가 없으니까. 업체 측은 화장실 이용을 막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법상 근무 시간은 지켜야 하지만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통제하거나 통제 압박을 받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통념상 이해가 되겠고 근무지도 이탈하지 않고 일하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 이런 것들을 갔다 올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면 전주시 의회와 노조는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노동 인권에 대한 탄압은 없었는지 그리고 노조 활동의 보장은 자유로운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는 실태를 조사한 뒤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또 다른 인권 침해 실태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미화원들은 위탁업체 대표의 집을 수리하는 등 온갖 잡일마저 떠맡아야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업체 측은 미화원들이 선의로 도왔을 뿐 시킨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승길 기자입니다. 4층 높이의 한 고급 주택. 전주시의 한 위탁 청소업체 대표 가족이 사는 집인데 증개축공사에 직원들인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땅 파기 공사와 콘크리트 작업, 페인트 공사와 집 청소 등 직원들이 떠맡았다고 주장하는 작업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청소 일은 시키지 않고 집수리도 시키고 정원 관리인데 잡초 같은 거나 뽑기라 했었고 아팀장으로 개 밥도 주고 똥도 치우고 안 하면 이제 짤등 같기도 하고. 직원들은 심지어 대표 딸이 사는 서울집 공사에까지 동원됐다고도 말합니다. 말씀해줘요. 내가 자발적으로 갔는가 그걸 서울을 내가 연문대 몰로 간 사람인가요? 집수리와 잡일에 동원됐다는 환경미화원은 김 씨를 포함해 10여 명. 업무 시간 넘어서도 대표 집과 회사를 오가며 온갖 일을 해야 했지만 해고의 두려움에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 집에 가서 아침 8시 30분에 거기서 출근해서 점심 먹고 거기서 오후 3시까지 작업 종료하고 귀대 사무실로 여기 차고지로. 공사가 이뤄진 옥상층 건물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었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습니다. 업체 측은 일부 작업을 부탁한 건 맞지만 강요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뒤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친한 직원이기 이전에 저는 그냥 가까운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지 강제로 오라고 해서 일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셨나요? 네. 전주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약법을 위반했다든지 과업지시서상에 계약 해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청소 용역 비용으로 이 업체에 한 해 85억 원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 측의 갑질 논란 계속해서 보셨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진유민 기자, 일단 환경미화원들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이분들이 해당 업체에 어떻게 고용이 돼서 원래는 무슨 일을 하기로 되었던 겁니까? 네, 먼저 전주시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고용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에서 직접 환경미화원들을 고용하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가 업체들과 청소 대행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환경미화원들은 후자에 해당하는 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미화원들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이 업체에 고용돼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업무는 쓰레기 수거와 도로 청소 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의 업무라면 당연히 말씀하셨던 게 맞는데 실제로 했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매우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화원들 일이라고 하면 앞서 언급했다시피 통상적으로 떠오르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 이들은 회사 잡일뿐 아니라 대표의 집안일에도 상시로 동원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 건물의 수도 배관 작업을 위한 땅 파기부터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철제 구조물을 세우는 용접하는 그런 전문적인 공사까지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대표이사 집 수리와 키우는 개에 밥을 주는 심부름까지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적인 일에 쓴 자재 구입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폭로도 나왔는데요. 이 외에도 환경미화 일을 할 때 화장실 가는 것조차 상사 허락을 받게 하는 등 인권 침해까지 잇따랐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주시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환경미화원 본인분들이 나와서 폭로를 했습니다. 또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환경미화원 분들은 대부분 계약 해지, 그러니까 해고됐거나 통보를 받은 직원들입니다. 네. 상사 모독과 근무지 이탈, 지각 등 근태가 좋지 않았다는 게 계약 해지, 해고의 이유였는데요. 미화원들은 지난해 여름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난 뒤 과반 노조가 된 올해 초부터 압박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감시와 트집 잡기에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져 왔었는데 계약 해지로까지 이어지자 그동안 참고 지냈던 부당 업무 지시까지 폭로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전주시가 이러한 부정을 저지른 해당 업체와는 해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청소 대행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잡음이 끊이질 않는 청소 용역을 중단하고 환경미화원들을 모두 시 직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폭로된 내용에 대해서 회사 측과 또 전주시도 입장을 각각 내놓았죠. 네, 회사 측은 일단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집수리 등 환경미화 업무를 벗어난 일을 시켰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특정 직원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이 직원은 애초에 내부적으로 환경미화 업무와는 별도로 채용한 사람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관리 책임이 있는 전주시 또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집수리 등 잡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전 이뤄진 일이라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이 드러나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읍에서 교통사고가 나 10대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을 훔쳐 경찰 수배를 받던 중이었는데 무면허 운전까지 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흰색 SUV가 뒤집혀 있습니다. 옆에는 철제 기둥 아랫부분이 부러져 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갑자기 나길래 현장을 보니까 차가 뒤집어져 있었어요. 부상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서. 곳곳이 찌그러진 사고 차량에는 10대와 20대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19살 A군이 정읍역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주인이 열쇠를 꽂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몰고 가 6시간가량 운전한 건데
경찰 수배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붙잡힌 A군.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혼자 훔쳐가지고 친구들을 내가 차를 빌려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을 훔쳐 사고를 낸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화물선 선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항만 관계자 16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간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냉동 화물선 2척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국내 항만 관계자는 모두 163명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162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오늘 안에 진단검사가 이뤄집니다. 보건당국은 항만 관계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도 2주 동안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러시아 선원과 밀접 접촉한 항만 관계자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아 일단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보건당국의 밀접 접촉자 집계는 큰 혼선에 빚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접촉자 수를 176명이라 밝히자 부산시가 어제 211명이라 바꿔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 수가 중복됐다며 164명으로 낮추더니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최종 163명이라고 또 정정했습니다. 이처럼 기간 간 집계가 오락가락하면서 러시아 화물선 연관 접촉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 전북 지역 전체 노래 연습장과 실내 운동시설의 83%인 770여 곳이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업체들도 등록을 마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 등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허위 작성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덕평 물류센터 직원이 확진되면서 이 물류센터 직원 18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 환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이 우려되자 충청권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이 모두 189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시는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시에 사는 50대 계약직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덕평 물류센터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의 고등학생 아들도 확진돼 의정부 호원고등학교에 2주간 등교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한 모임과 관련해 4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7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모임이 방문 판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를 통한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에서도 늘면서 정부는 이 지역 병상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아우르는 충청권 시도 간의 병상 공동활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생활치료센터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중증 환자는 충남과 충북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공동 활용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충남에 있는 병원을 대전 환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해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와 검토하고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무관중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야구와 축구 등의 관중 입장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뉴스브리핑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혁신도시에 이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성과를 분석한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발표도 최근 미뤄졌는데요.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지난해. 당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조만간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평가 작업을 지금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작업이 끝나는 올 중하반기 정도면 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올해 상반기도 넘기게 됐습니다. 아직 정부 차원의 그림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전라북도에 앞으로 가야 할 미래하고 연관성 있는 기관이 와야 하는 거지 아무거나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1차 이전 때와 같은 기계적 배분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건데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대전 충남 지역으로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게 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의 혁신도시에 이전한 금융이나 복지, 농업, 에너지 등과 연계한 추가 이전 전략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차 이전 때와 같은 지역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제시했습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려는 구상,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검색 정보 등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온라인 작업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이런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를 산업 연구용지에 지을 사업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투자 혜택으로는 2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내놨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전체 계획은 3기가와트. 이 가운데 아직 사업자를 정하지 않은 1.4기가와트 중 일부를 투자 유인책으로 제시한 겁니다. 발전 사업은 발전 사업대로 완성이 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기업이 지금 유치되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서 이중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 말까지 사업자 지정과 세부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축비 등에 6천억 원가량을 투자할 민간 기업은 수상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로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 창업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직접 연계하는 그런 아리백에 준하는 수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1단계 사업이 끝나면 국제 협력 용지와 관광 레저 용지 개발을 위한 발전 사업자를 차례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만 기업을 운영하는 흐름 속에 새만금이 국내외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 끝에 국회에 복귀했지만 여야 협상은 제자리입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경안이 급한데 고집 그만 부리라며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열흘 만에 돌아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박수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일성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듣고 들어주고 나가야지. 우리 이야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으면서 현명만 해라. 거기에 따를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의원들을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할지 그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명단 없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국회의장은 또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해야 하고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강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당이 조건을 걸고 꼼수를 부린다면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의 필수적인 예결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할 태세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회를 가동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당 협조 없이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추경안을 예결특위에서만 심사에 처리하는 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민주당에겐 부담입니다. 양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난 박병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협상해달라, 그리고 추경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부산고검 차장인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 실세의 신라젠 연루 관련 정보를 캐기 위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해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법무부가 이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면서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월과 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이모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과 전보 조치에 대해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면서도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검은머리 갈매기 20여 마리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지 주변에 살고 있고 내부 개발이 본격화로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은머리 갈매기는 전 세계에 14,000여 마리 정도로 세계 자연보존연맹은 몇 년 안에 멸종될 확률이 높은 취약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 전주시는 사회복무요원이 주장하는 모욕과 따돌림은 물론 병역법상 업무 외 지시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들로부터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진정을 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모임에서 한병도 의원에게 최고위원 출마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지난 17대 국회 이후 맥이 끊긴 민주당 전북 현역의원의 선출직 지도부 입성이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6.25 전쟁 제70주년 기념행사가 전북 지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보훈회관에서는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임실과 고창군도 기념식을 열어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예우와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경남 양산 통도사 법당들이 육군 병원으로 운영됐다는 기록을 뒷받침하는 낙서들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야전 병원으로 쓰인 법당에는 3천여 명의 부상병들이 새긴 전쟁통의 그리움과 애환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물 1827호로 지정된 통도사 대강명전. 법당 나무 기둥과 벽 곳곳에 연필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새긴 낙서들이 가득합니다. 당시 치열한 전투 상황을 보여주듯 탱크와 철모 그림에서부터 부상병 자신이나 가족, 연인으로 추정되는 이름들이 남았습니다. 전우회를 담은 시도 눈에 띕니다. 가노라 통도사야 잘 있거라 전우들아. 정든 통도를 두고 떠나려고 하려마는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 갈 수밖에 더 있느냐. 모두 70년 전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 초에 새긴 것으로 보입니다.
통도사가 6.25 전쟁 때 야전병원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9월. 불당 문건인 조성연기문을 통해서입니다. 부상병 3천여 명이 치료를 받았고 전쟁 막바지인 1952년에 모두 퇴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병사들이 3천여 명이 절에 들어왔다. 그래서 2979년에 다시 나갔다. 정월 12일에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스님들과 마을 주민의 입으로 전해졌던 기억이 기록으로 남게 된 겁니다. 들것에 위에 흰 천을 가지고 세워가지고 군인은 애무한 소총에 착금해가지고 어깨총 해가지고. 통도사는 국방부와 국가기록원 등에 사료 조사와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유로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통도사 측은 당시 치료를 받았던 장병 3천여 명 중 지금은 숨진 이름 모를 장병들을 위해 위령제를 치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돼 한민족끼리 총칼을 겨눈 지 언 70년. 최근 남북 협력의 상징이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해도 송하군이 고향인 이모길 할아버지가 모처럼 망양동산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가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습니다. 1950년 9살 어린 나이에 이말아버지를 데리고 온 부모님은 이산가족 1세대였습니다. 어머니가 3남매인데 오빠가 둘 계셔. 근데 그분들이 못 나왔어. 어머니가 오빠를 그렇게 찾더라고, 항상. 그놈들 뭐하고 있나, 그거 어떻게 됐나. 죽는 날까지 고향을 그리워하던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어느덧 70년 세월이 지나 노인이 됐지만 자신이 죽기 전에 두 분 묘소를 꼭 황해도 땅에 옮기겠노라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청천벽력같이 들려온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이말아버지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가장 슬픈 것이 그걸 그대로 둬서 폭파 않고 다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 생각은 이북에서 그렇게 안 해줬으면 하는 생각뿐인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군산 내항. 6.25 당시 대규모 해상 철수 작전인 이른바 흥남철수와 적지 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 황해도에서 상대적으로 인접한 군산 내항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3년 동안 인천항과 함께 가장 많은 피난민이 들어온 주요 통로로 활용됐습니다. 당시 미군 군함을 타고 인천과 군산 등지로 내려온 9만 1,000여 명의 피난민들. 87세의 오찬숙 할머니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일이 돼서 해변 가는 게. 피난 나올 적에 배 타고 금방 나왔지. 이렇게 해변 가는 겁니까? 피난 나올 적에 살 빤다고 들어간다고 하던 이렇게 되었다니까. 부모 품을 떠나 언니와 함께 떠나온 피난길. 군산에 내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오할머니도 최근 남북 관계에 비통함을 토로합니다. 살던 데나 가고 싶으지 뭐 딴 건 하나 생각 안 나. 거기는 한 번 발을 디뎌보고 죽으면 언이 없지. 군산항으로 들어온 피난민들이 가장 먼저 자리 잡은 해망동. 언제든 고향으로 떠날 수 있다는 혹시 모를 기대감에 피난민들은 해안 근처에 터를 잡고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해망동 피난민촌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공터로 남아있지만 이곳은 한때 450세대에 달하는 가구가 살 정도로 많은 피난민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피난촌이 철거되기까지 꼬박 65년. 그러나 통일은 오지 않았고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제 올해 기준 가족 상봉을 신청한 13만 3천 명 가운데 이미 세상을 등진 사람이 8만 2천여 명, 절반이 넘습니다.
오늘도 텔레비전 앞에 앉은 노병춘 할아버지는 남북 관련 뉴스를 보는 일로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황해도 언율군이 고향인 그는 7남매 중 넷째로 가족과 남으로 내려왔지만 부모님은 어린 두 동생과 함께 고향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곰념섬이라는 데가 우리 고향하고 가차와요. 집하고 한 50리 차이가 되는데 애들만 먼저 한 3개월 동안 있다가 통일되면 들어와라. 부모들은 거기 두고 큰 사람들만 왔 거예요, 거기. 유년 시절 넉마주의부터 짐꾼까지 갖은 허드렛 일로 오롯이 가정을 꾸려온 그이기에 이제 생전의 소원인 한민족 통일은 더욱 절실합니다. 남북들이 합의가 되는 것이 소원이지 딴 것은 없잖아요. 거기다 이제 항상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죠. 분단의 역사가 빚어낸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결말. 하루를 1년처럼 느끼는 그 속의 주인공들은 한반도 평화의 그날이 오기만을 오늘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 현장 K 클릭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실향민들 또한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성희 전북결의 하나 사무총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개성 연락사무소 이 폭파 소식 접하시고서 굉장히 좀 특별한 감정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네, 얼마 전이죠. 2018년인데 그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했잖아요. 분단 이후로 정상회담이 5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3번을 할 정도였으니까 너무 기대가 컸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크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제는 정말 뒤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하다. 이런 절박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그야말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무소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이 폭파에 대해서 참 다양한 분석들도 나오고 아직도 명확한 그 의견이나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저는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을 해서 남북관계를 앞으로 더 전진을 시킬 건지 아니면 다시 후퇴를 할 건지 그중에서 택하라라고 하는 일종의 최후 통첩으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켜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북미 협상이 안 되면 남북 관계도 진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죠. 그리고 미국은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남북 협력 사업 전반을 다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언만 있었지 실천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측이 이대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이 잘 될 때까지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을지는 몰라도 북한이 판을 흔들므로써 아주 강하게 흔들므로써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 내지는 최후 통첩을 한 것이고 다만 이제 뭐라고 할까 다행인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잖아요. 더 이상 공세를 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공은 우리 대통령 책상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폭발을 하고 뭐 앞에 이제 확성기도 만들려다가 이제 잠깐 뭐 멈췄다 이런 사진들도 나왔는데 이게 시작이 된 게 이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조금 강하게 반응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 단체들은 통일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이거든요. 이 공익법인들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고 공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일 텐데 사실 이 전단이
굉장히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까지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2014년에 북한이 이제 날리지 말라 경고를 했는데도 이제 날렸을 때 고사총을 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탄피가 우리 지역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그 접경 지역에 사는 우리 측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됐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행하기에. 근데 그것을 약간 좀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이런 파국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다시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좀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런 남과 북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하게 서로 좀 생각해야 될 것들, 고민해 봐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해법은 너무 간단하죠. 약속을 이행해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남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게 좀 희망사항을 얘기하자면 정부의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좀 떼어내야 되죠. 떼어내고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적으로 좀 쇄신하면서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때이고요. 이제 북측이 들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군사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이 유효하지 않다. 많은 어떤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전북결의 하나에서 사무총장님 맡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서 평화통일 교육을 조금 더 열심히 또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교육으로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각계각층의 평화 의지를 모아내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과 또 시민들과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그치고 잔뜩 흐린 하늘에 선선했습니다. 하늘은 흐려도 기온은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5도가량 높은 29도, 주말과 휴일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고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휴일까지는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고요. 월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느리게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새벽 전북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내외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군산 26도, 전주 2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부 내륙은 무주 29도, 순창과 남원도 29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로는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0년 전 한반도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갈등과 평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발등의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남북이 함께 냉전을 벗어나는 길을 꼭 만들어야 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